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폭 조정되는 가운데 OECD 국가 중 한국이 경제 성장률 톱 국가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떨어져 마이너스 1.2%로 전망되었는데 전 세계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은 모두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5.2%로 7위, 미국은 마이너스 5.9%로 8위, 영국과 덴마크, 체코가 마이너스 6.5%로 공동 15위,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마이너스 7.0%로 공동 23위, 프랑스가 마이너스 7.2%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올해 OECD 국가 성장률 전망치 비교에서 마이너스 1.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견된 것입니다. IMF가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은 감염병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인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 정책으로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주요 선진국보다 타격을 적게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사용한 봉쇄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도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지만 한국은 개방적인 정책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고 신속한 검사와 격리 조치로 인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준 시민들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반면 봉쇄령을 시행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직 질병 통제가 안 됐다는 이유로 봉쇄령을 연장했고 스페인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13만 명에 달해 보건당국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에선 정부의 봉쇄령 연장 조치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13일까지였던 이동 제한령을 5월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일찌감치 봉쇄 정책을 썼던 러시아와 싱가포르도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새로운 유형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을 쓰며 청정국이라 불렸던 싱가포르의 확산세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13일 하루 3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며 일일 최다 규모를 보였는데 지난 14일에도 334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서자 정부 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월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3월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국경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그동안 확진자 두 자릿수를 유지해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국가로 뽑혔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섣부른 등교 수업 전환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며 한순간에 뚫려버렸습니다. 러시아도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신규 확진자 수가 2,500명대를 넘어서며 10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지난 1월부터 일찌감치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3월 말에는 전세계적 확산세를 보이자 6개국 국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효과로 확진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검진 건수가 크게 늘면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확인되고 있고 해외 유입 감염자를 통한 2차 전파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서 막무가내 국경 봉쇄 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확진자 수가 61만 명이 넘은 미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재선을 자신했던 트럼프는 4월 11일에는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확산세가 폭발하자 4월 30일로 연장하더니 이제 미국 의료계에서는 빨라야 6월달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70% 정도는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NFL 같은 프로 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다고 답하며 한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성공적인 방역을 하고 경제활동을 제한 없이 하고 있는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지난 2월에 한국이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받는 것보다 지금 감염병에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이 더 놀랍다며 극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한국은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어가면서 감염병을 통제하며 결국 확산세를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찬은 미국뿐만 아니라
봉쇄령이 풀리지 않는 유럽에서도 우러러볼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적인 방역 방식이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기업인들이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각국들에게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도록 협의를 해왔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 불리는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봉쇄한 국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등 의료물자를 요청하면서 한국 교민들의 귀국을 도왔으며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국 정상과 한 하상회의에서 앞장서서 경제 분야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적인 인적 교류 및 이동을 보장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이 감염병이 모든 경제의 문을 닫고 있을 때 한국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의 국민들의 입에서는 감염병도 두렵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 주목을 받는 한국은 지금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놓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감염병 사태에서 전세계 경제회복의 해법을 제시하며 이후 가장 빨리 경제회복이 될 거라고 평가받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의 투입 인원을 2,000명 이상 늘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이니치 신문이 긴급히 전한 소식입니다. 일본 당국은 2017년 말 북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산 이지스 어셔 2기의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 등 두 지역의 배치를 추진해왔죠. 그러나 지난 6월 갑자기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배치 중단을 결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으로 선택한 첫 번째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방어가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는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주변국들의 반발도 엄청납니다. 일본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해상자위대 투입 인원 증원입니다. 만약 증원이 이루어지면 일본의 해상 전투력은 더욱 커지게 되겠죠? 일본의 해상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 세계의 해군 순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원래 10위권 밖에 있었지만 중국의 해상 장악력이 커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죠. 특히 남유럽의 해상 강국 스페인보다도 순위가 높아졌습니다. 9위는 스페인과 더불어 남유럽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입니다. 8위가 한국입니다. 한국 역시 2010년대에는 10위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했습니다. 7위는 인도입니다. 6위와 5위는 각각 프랑스와 영국이죠. 두 나라는 유럽에서 해상 전투력이 최강입니다. 프랑스는 해군의 역사가 가장 길고 영국은 미국의 핵심 우방으로 활약해왔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해군과 대립해왔죠. 4위는 일본입니다. 정말 높은 순위죠? 일본에는 해군이 없고 해상자위대가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해군보다 더 전투력이 강합니다. 1, 2, 3위는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3위는 러시아로 전통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탑2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순위에서 중국에게 밀렸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러시아를 추격하고 명실상부한 탑2가 되었죠. 현재 미국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 중입니다. 네, 1위는 모두 짐작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압도적입니다. 2위와 3위와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1위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현재 어느 정도의 해상 장비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즈모급 헬기 항공모함과 우유가급 헬기 항공모함, 오미스급, 아타고급, 공급급 이지스 구축함, 아키즈키급 주니시스 호위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더불어 3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량 1만 톤급 구축함과 더불어 장보고함, 울산급 호위함 등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해상전력에서는 객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해군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역대급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군 창설 이후 최초로 항공모함을 도입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실전 투입 시점은 2030년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항공모함이 실제로 투입되면 해군은 약 40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항공모함 투입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1996년 안병태 당시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이를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당시 해군 지휘부가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었습니다. 1996년 당시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명백히 일본의 영토의 일부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죠. 김 대통령은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참모총장이 항공모함을 거론한 것입니다. 10여 년 뒤 모습을 드러낼 한국의 첫 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입니다. 한간에는 7만 톤급일 거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작습니다. 실제로 대형 항공모함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니미츠급 항공모함 10척과 제네럴 알포드급 항공모함 1척 등 11척을 보유하고 있죠. 정규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나라도 미국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도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따라갈 수 없죠. 중형 항공모함 보유국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경항공모함 보유국은 브라질, 이탈리아, 태국입니다. 총 9개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모함에는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비롯해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해양 분쟁 발생 지역에 투입되어 핵심적인 임무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한중일을 둘러싸고 각종 해양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중국과는 이어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제7광구도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은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등을 견제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은 해양 분쟁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항공모함 도입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우리 항공모함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과 연합작전을 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상 영유권과 관련해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우지섬에 사상 최초로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H-6J라는 중국 해군의 최신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해당 폭격기는 핵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중국이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폭격기를 우지섬에 배치한 이유도 미 해군을 견제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지섬의 군사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이유죠. 우지섬은 남중국해의 피라셀 제도에 속한 작은 섬으로 10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6년 이 섬을 점거했습니다. 섬에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호텔과 박물관, 병원, 은행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도 센가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사실상 일본이 꼬리를 내린 것이죠. 하지만 갈등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당국이 해상 자위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중국군의 해양 진출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중국군의 해양 진출 저지,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승리를 위해서라고 뽑을 수 있겠네요. 일본에게 절대로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항공모함까지 구축되면 강력한 해상 강국이 될 것입니다. 일본 역시 더 집요한 도발을 하겠지만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해군을 응원합니다. 닥터시사TV도 계속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